안녕하세요. 워터하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희가 했던 조치들이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여건이 맞는다면 해킹당한 NFT를 복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부터 한번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NFT를 분실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오픈시에 가서 제가 분실했다는 사실을 제보한 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오픈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이 resources라는 탭이 있잖아요. 네. 여기 헬프 센터에 가서 이 헬프 센터 페이지에는 뭐 여러 가지 이 FAQ 섹션 같은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submit a request 버튼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캐테고리들 중에서 Report Fraudulent Activity 라는 캐테고리를 클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의심 가는 행동, 의심 가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캐테고리거든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칸들을 다 채워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캡슐하우스 디스코드에 해킹이 있었고 이런 해킹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3개의 NFT를 분실을 했다라고 해서 3개 URL도 다 여기에 첨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보냈었어요. 처음에는 3개를 다 합쳐서 보내기도 했었고 혹시 또 모르니까 각각의 NFT마다 3번을 또 따로 한 번씩 보냈었어요. 총 4번의 리포트를 했네요. 네, 맞아요. 총 4번의 리포트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굉장히 느리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터를 사용해서 이 트윗을 날렸었죠. 오픈시에다가. 뭐 이런 해킹이 있었고, 해커의 지갑 주소가 이거다. 라는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디스코드 해킹의 다른 피해자들과 디스코드에서 DM이나 트위터에서 DM으로 좀 연락을 주고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어떤 뭐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었고 그런 절차를 좀 밟았었죠. 네, 액티브한 행동을 조금 하셨네요. 네, 다 합쳐서 30분 내에 이런 모든 좀 조치를 취했던 것 같은데 제보를 한 후에는 저는 뭐 오픈시의 대응을 기다렸고 오픈시가 첫 번째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았고 제가 오픈시한테 받았던 대답은 캡슐하우스 00572와 Invisible Friends 4721은 블럭을 할 수가 있었다. 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트리랜더 4988 같은 경우에는 블럭하기 전에 NFT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팔렸기 때문에 블락을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고 그거는 이제 그 오픈시의 정책과 프로토콜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 Reported for Suspicious Activity 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태그를 받은 NFT는 오픈시 내에서 거래가 중단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당연히 사고 팔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대부분 거래 볼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시에서 블럭이 된다는 건 NFT의 상품성, 마케터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 가지 인지해야 될 부분은 오픈시에서 블럭이 된다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다 거래가 불가되는 건 아니에요. 오픈시 말고 다른 마켓플레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세일즈 볼륨이 오픈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럭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실제로 오픈시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막혀 있지만 룩스레어에서 가서 이 NFT의 지금 액티비티를 보면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에서 거래가 막혔다고 해서 NFT가 아예 거래가 불가하다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오픈시가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래를 못한다는 게 큰 타격이긴 하지만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다. 캡슐하우스와 인비지블 프렌즈의 거래 중지를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이 인비지블 프렌즈를 보시면 거래 중지가 풀려져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nvisible Friends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이 Reported for Suspicious Activity 태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태그를 받고 나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면 이 해킹 계정에서 계속 트랜스퍼가 됐었고 Invisible Friends에 들어와 있던 오퍼를 이 해커가 수락을 한 거예요. 수락을 함으로 해서
그 소유권이 이 제임스 팔머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었는데 제임스 팔머 같은 경우에는 그 며칠 전에 올렸던 오퍼가 수락이 돼서 오픈시에 와서 봤더니 이 reported for suspicious activity라는 태그가 붙어있던 NFT를 산 거였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면 제임스 팔머라는 사람을 트래킹을 했어요. 이 사람의 프로파일 페이지에 가서 이 사람이 jamespalmer.eth.라는 이더리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걸 알았고 이 주소를 트위터에다가 찾아봤더니 이 주소를 쓰는 트위터 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그 캡슐 하우스에서 이런 해킹이 있었고 해킹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잃어버린 NFT가 이 Invisible Friend 4721이다. 근데 너가 오퍼를 집어넣었던 오퍼가 수락이 됐고 지금 너한테 소유권이 가 있는데 나한테 다시 팔 생각이 있느냐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제 며칠 후에 답장이 왔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표시를 했고 일주일, 열흘 정도 통해서 나한테 이 정도에 팔면 좋겠다라는 좀 니고시에이션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결국에 제가 분실을 하고 한 3주, 4주 후에 이 NFT를 다시 사게 됩니다. 이 NFT 자체는 오픈시에서 거래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임스 팔머라는 사람과 이 룩스레어라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네. 보시면 이 제임스 팔머가 워터하우스에게 10.3 이스에 다시 팔았어요. 근데 이게 10.3이었던 이유는 이 사람은 그 웨스에 이 피스를 사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팔 때 피를 내잖아요. 그쵸. 수수료? 근데 수수료 자체가 한 7%, 7.5% 정도가 됐고, 뭐, 가스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제임스 팔머라는 사람이 나는 온전히 구이스를 다 받고 싶다. 라고 해서 저는 뭐, 그거에 동의를 했고, 구이스를 주기 위해서는 뭐, 10.3 정도를 내면, 이제 수수료, 그리고 가스비, 그리고 뭐, 아주 소정의 뭐, 사례비 정도 같은 그런 의미로 제가 10.3 이스를 페이를 했고, 저는 이 Invisible Friends 4722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때 상태는 아직까지는 플래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오픈시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플래그를 푸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게 좀 귀찮았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했냐면 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 원래 해킹을 당했던 제 지갑으로 NFT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저 태그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갑에 있던 NFT가 해킹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 넘어갔다가 허블로의 지갑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허블로가 이 태그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태그는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해킹을 당했던 지갑의 소유자가 허블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지갑으로 이 Invisible Friends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 태그를 풀기 위해선 오픈시에 문서를 하나 보내야 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내 이름은 뭐 마이크고 뭐 이러이러한 지갑이 내 소유고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정보를 우선 준 다음에 Invisible Friends 4721이 해킹을 당했었는데 내가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공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증 절차를 거쳐서 오픈시에 문서를 보내면 오픈시가 그 문서를 리뷰를 하고 합당하다라고 하면 그 태그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증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었고 한국에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영문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한글 원본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에 보내는 영문 문서를 작성을 했었고 그 문서를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두 가지 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 두 개의 문서를 리뷰를 하고 공증을 해서 뭐 스탬프를 찍고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돌려줬죠. 네. 공증 서류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스토리들을 오픈시에 다 보내줬고 그리고 이제 오픈시에서 거래 중지를 풀어주는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그 suspicious activity 태그를 떼는데 뭐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떼고 나서는 이제는 오픈시 내에서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자격이 갖춰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NFT 중에 Invisible Friends NFT만 복구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네, 맞습니다.
캡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 NFT의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두 개에 비해서 그래서 찾으려고 그런 노력을 크게 하지도 않았었고 뭐 그런데 제가 이 NFT를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답장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Invisible Friend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캡슐 하우스 0057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는 오너 쪽에서도 어떤 액티비티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률이 또 굉장히 낮았을 수도 있겠네요. 스리랜더스 NFT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셨었나요? 스리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플래그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오픈시에서 이 Suspicious Activity 태그를 달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 해커가 올렸던 가격에 이 제이슨 520이라는 사람이 구매를 했고 플래그를 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와는 다르게 이거는 플래그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이 NFT 자체는 처음부터 되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이 제이슨 520이라는 사람도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었냐면 스리랜더 디스코드 안에 가서 제가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스리랜더 4988을 분실했다. 내가 다시 되사고 싶으니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라고 포스팅을 남겼었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했었는데 이 사람은 가스비 수수료를 제외한 그 가격에 좀 더 가격을 얹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죠. 기회비용을 판단을 했을 때 좀 더 손해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구매를 다시 안 하시게 된 상황이죠. Invisible Friends를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Invisible Friends가 그 프로젝트의 명성, 그 NFT의 가치 이런 것도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저희가 갖고 있는 Invisible Friends의 Rarity 랭킹이 상당히 높아요. 우선적으로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물조리개, 이 레인보우 물조리개가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트레이트 중에 하나고 이 전체 프로젝트의 5,000개의 피스 중에서 244등이기 때문에 탑 5%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던 건 이걸 한 12th 정도에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 기회비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캡슐하우스에서 공식 어나운스먼트 채널에서 민트 비용도 있었잖아요. 그 민트 비용은 캡슐하우스에서 어떻게 해줬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캡슐하우스에서 민트에 들어갔던 돈은 다 환불을 해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스비를 환불해준 것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zuki나 쿨캣 Invisible Friends도 있었고, 잃어버렸던 NFT의 가치가 민트 가격보다 몇십 배 높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 건 없고, 그냥 민트 비만 다시 돌려줬었어요. 사실 어나운스먼트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트 비용만이라고 캡슐하우스에서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피해자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았었는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불평을 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피해본 NFT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큰 불평이나 불만은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해킹을 당한 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빨리 오픈시에 리포트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의 해킹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오픈시에서 저희가 해킹당했던 NFT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준에서 다 조치를 취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 3가지 NFT 중에서 저희가 좀 기회비용을 따져서 Invisible Friends를 되찾는 데 최대한 노력을 했고 해킹 이후에 Invisible Friends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와 적극적으로 DM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면서 NFT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캡슐하우스 디스코드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던 민트 비용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해킹 당하진 않고 민트 비용하고 Invisible Friends NFT는 다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해킹에 조심하시고 만약에 해킹을 당하신다면 정말 만약에 불행히도 해킹을 당하신다면 정말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NFT와 그리고 이더리움을 확보하시는데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